전쟁은 끝났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선언되었습니다. 국경의 함성은 사라졌고 전령이 들고 온 문서에는 종결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멈췄다는 선언은 있었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장은 멈췄어도 질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전열은 다시 묶이지 않았고 흩어진 병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성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으며 밤이 되면 어둠보다 깊은 불안이 두성에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칼과 화살은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공포는 공기 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개경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는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백성들을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서둘러 수습과 안정을 논하며 단어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이 반복될수록 모두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결코 전쟁 이전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서늘한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나라의 공기였습니다. 전쟁 전의 고려는 스스로 선택하는 나라였습니다. 강할지, 단호할지, 혹은 응징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의 고려는 달랐습니다. 모든 선택은 조심스러워졌고 모든 결정 앞에는 혹시 또 라는 두려운 전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위축은 패전 보고서엔 적히지 않았지만 고려의 골수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끝났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멈췄다는 사실보다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불안이 더 선명했습니다. 고려는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완전히 다른 세계를 처음 마주했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칼은 내려놓았지만 긴장은 풀지 못한 채 고려는 조용히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고려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패배는 결코 전장의 낭자한 피로만 남지 않습니다. 칼날이 거두어진 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바뀌는 것은 바로 한나라의 말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내려진 이후 고려의 조정에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단어들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당당하게 공기를 가르던 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더 낮고 더 무겁고 더 비겁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표현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전 고려의 외교 문서와 어전 회의 기록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강경화 조치, 침략자에 대한 응징 같은 단어들이 서슬퍼런 칼날처럼 당연하게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고려라는 나라가 가진 자부심이자 스스로를 동북아시아의 당당한 주역으로 설정했던 강자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패배의 멍에를 짊어진 이후 그 찬란했던 말들은 하나둘 기록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집요하게 파고든 것은 현실적인 판단, 불필요한 자극, 회피, 상황의 안정적 관리 같은 표현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말들은 더 이상 상대를 향한 당당한 선언이 아니라 굴욕적인 현실 앞에선 스스로를 설득하고 위로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외교 문서의 문장 구조 역시 눈에 띄게 길고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 단호했던 명령형 문장과 간결한 마침표는 사라졌고 어떻게든 가능성과 여지를 남기려는 우회적인 표현들이 뱀처럼 늘어났습니다. 한 문장 안에 수많은 단서가 붙고 그 단서 위에 다시 조건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표현은 세련되고 부드러워졌을지 모르나 그만큼 문장이 가진 힘과 진실은 증발해버렸습니다. 고려는 더 이상 스스로 결론을 짓고 역사를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의 처분과 해석을 간절히 기대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류의 변화는 조정의 높은 담벼락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독점을 지키는 장수들의 보고서에서도 패배의 그림자는 짙게 묻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적을 섬멸했다, 진격을 완벽히 차단했다는 식의 명확하고 승리에 찬 결과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적의 동태를 관찰 중이다, 추가적인 정세 판단이 요구된다는 모호한 문장들이 지면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장수 개개인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판단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려의 군대는 더 이상 승리를 전제로 전략을 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패배하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충돌을 피할지를 먼저 고민하는 지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가장 뼈아픈 진실은 이 모든 언어의 변화가 누구의 강압적인 명령도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공식적으로 교시를 내린 것도 조정이 합의하여 지침을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패배했다는 거대한 사실 하나가 고려인들의 무의식을 지배한 그들의 말투를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강자로 설정하던 시절의 언어는 이제 더 이상 눈앞의 냉혹한 현실과 맞지 않았고 고려라는 거대한 유기체는 그 불일체에서 오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단어들을 거세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바뀌면 사고의 틀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결국 국가의 선택이 바뀝니다. 고려는 아직 공식적인 굴복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고 대외적으로 고개를 숙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싸움을 전제로 단어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남는 것과 보존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아 단어 하나하나를 검열하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나라는 전투에서 지기 전 이미 언어의 전선에서 먼저 물러납니다. 고려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높고 군대는 해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고려는 더 이상 전쟁 이전과 같은 무게의 말을 내뱉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냉정하게 묻습니다. 자신의 말을 잃어버린 나라가 과연 다음 선택의 순간에도 주권을 쥐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패배는 피보다 먼저 고려의 문장 속으로 스며들어 그들의 영혼을 서서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언어 위로 금나라의 더 노골적인 요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나라는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독점을 점령하지도 않았고 지도 위에 새로운 선을 긋지도 않았습니다. 패배 직후의 고려가 가장 당황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졌는데 정작 빼앗긴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그대로였고 국호도 바뀌지 않았으며 왕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금이 노린 것은 처음부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자리였습니다. 누가 이 지역의 중심인가, 누가 규칙을 정하고
누가 먼저 말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서였습니다. 금은 고려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땅의 모든 관계와 방향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말입니다. 전쟁 이후 도착한 금의 외교 문서는 이전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요구사항은 그리 많지 않았고 표현은 극도로 간결했습니다. 국경의 미세한 조정, 사신왕 내의 격식 변경, 그리고 몇 가지 의례적인 절차들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굴욕이라 부르기 민망할 만큼 사소한 항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장을 관통하는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고려는 더 이상 이 관계의 기준이 아니라는 서늘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고려는 동북아의 균형을 관리하는 나라였습니다. 주변 세력을 중재하고 조율하며 때로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 그 역할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금은 고려에게 무조건 복속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뀐 질서에 맞춰 행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처럼 보였고 강요가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지처럼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지의 끝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이 질서를 거부하는 순간 다시 전장의 지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침묵의 협박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이 진짜로 공포를 느낀 지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전쟁은 영토를 잇는 싸움이 아니라 주도권을 영영 상실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은 피를 흘려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질서를 잃은 나라는 스스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금은 고려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려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빠르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세력들의 태도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려의 눈치를 보던 이민족과 주변 지역들이 이제는 금의 반응을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의 말은 이제 무게 없는 참고 의견이 되었고 금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이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동북아의 중심은 이미 금나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려는 이제 가장 잔인한 선택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모하게 다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 굴욕적인 질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나 이 선택은 애초에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싸움터로 나가기엔 이미 무너진 병사들의 사기가 발목을 잡았고 받아들인다면 전쟁은 멈추겠지만 나라의 위상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이 딜레마 자체를 전쟁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설계해두었습니다. 결국 고려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의 패배는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엄중한 통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은 고려에게서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려가 서 있던 중심의 자리를 통째로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고려는 더 이상 판을 짜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짜놓은 판 위에서 바음수를 고민해야 하는 처량한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질서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질서의 변화는 칼이 남긴 흉터보다 훨씬 오래 남는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고려는 살아남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고려의 모든 선택은 승리가 아니라 오직 존속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백성들의 삶을 옥죄는 더 잔인한 현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개경의 높은 전각 위에서 전쟁의 종결이 선언되었을 때 그 목소리는 화려한 외교 수사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이 국경의 험한 산맥과 백성들의 비좁은 마을에 닿았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평화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장부 위에서는 전쟁이 지어졌을지 모르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전쟁은 단 한 번도 짐을 싼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은 언제나 백성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합니다. 가장 먼저 국경의 길들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났다고들 했지만 북방의 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파수병들의 창끝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예전처럼 보찜을 풀지 못했습니다. 금나라의 기병이 언제든 말머리를 돌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길 위에 안개처럼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은 끊겼고 물자는 돌지 않았으며 시장의 활기는 돌아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평화란 곧 자유로운 왕래를 의미했지만 현실의 국경은 전쟁 때보다 더 차갑고 거대한 벽이 되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역시 전시의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수습의 이유로 세금을 줄이지 않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명목으로 장정들을 다시 공사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부역 현장으로 끌려가는 광경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세금은 여전히 무거웠고 동원은 더 잦아졌습니다. 백성들이 체감하는 현실 속에서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칼싸움에서 노동과 수탈이라는 다른 형태로 그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개경의 귀족들이 새로운 외교 질서를 논하며 연회를 열 때 지방의 마을들은 무너진 자급 체계를 복구하지 못해 신음했습니다. 그령리로 바닥난 고가는 채워질 줄 몰랐고 농사를 지을 소화쟁기는 이미 전장의 보급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조정은 나라를 안정시켰다고 자축했지만 그 안정이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조정이 말하는 평화는 거시적인 담론이었지만 백성이 겪는 전쟁은 미시적이고도 지독한 일상이었습니다. 공포의 전염 속도는 조정의 통고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금나라의 요구가 한층 거세졌다는 소문, 다시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흉흉한 소식들이 시장 바닥을 휩쓸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언제나 상황 관리 중이라는 미온적인 답변뿐이었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고요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평온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기묘한 정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사회에서 정부는 괴담이 되고 괴담은 다시 실체가 되어 백성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독한 괴리는 고려라는 국가의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국가의 보호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곡식을 숨겼고 조정의 눈을 피해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자존심의 대가를 백성들이 온몸으로 지불하고 있을 때 고려의 내부는 이미 전쟁의 상처보다 더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조정이 질서를 재편했다고 믿었던 그 순간 백성들은 국가라는 울타리 밖으로 조용히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형태만 바꾼 채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칼을 거두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식탁 위에 고기가 오르고 자식들이 부역에서 돌아오며 국경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날까지 그들에게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고려는 살아남았지만 그 생존의 비용은 오롯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불만과 갈등의 불씨는 훗날 고려의 근간을 뒤흔드는 또 다른 도화선이 됩니다. 고려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비참한 싸움을 다시 붙잡고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패배를 뒤집을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나 그 선택지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싸운다는 것은 단지 흩어진 군사를 다시 모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꺾여버린 사기, 바닥을 드러낸 재정, 그리고 뿌리채 흔들리는 내부의 민심을 모두 끌어안고 또 한 번의 파멸을 감수하겠다는 처절한 선언이었습니다. 반대로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의 주인으로 행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려의 선택은 이 두 절망의 틈바구니 속에서 내려져야 했습니다. 조정은 길고 지루한 논제 끝에 하나의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다시는 결정적인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겁함이나 후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의도적인 포기였습니다. 고려는 더 이상 승리를 목표로 나라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패배하지 않는 선, 무너지지 않는 선, 그리고 왕조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모든 국가 판단을 재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는 이 순간 이기는 나라가 되기를 포기하고 살아남는 나라가 되기를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기록 속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건조한 문구로 남았지만 그 실체는 훨씬 잔혹했습니다. 고려가 버린 것은 영토나 성벽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버린 것은 국가의 자존심이었고 그 다음은 대외적인 주도권이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판을 짜고 역사를 주도할 권리였습니다. 이제 고려는 적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았고 상대를 향해 먼저 입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적의 반응을 확인한 뒤에야 조심스럽게 다음 수를 고르는 수동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정권은 여전히 고려 조정에 있는 듯 보였지만 그 결정이 향해야 할 방향은 이미 금나라의 손끝에 의해 정해져 있었습니다. 군사체제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적을 선제 공격하거나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은 영원히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어와 억제가 모든 국방계획의 유일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밀려도 되는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다시 싸우지 않아도 되는가가 장수들이 골머리를 앓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려는 더 이상 전쟁을 통해 질서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뀌어버린 질서 속에서 어떻게든 버틸 방법만을 치밀하게 계산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라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장수들은 더 이상 대승의 영광을 꿈꾸지 않았고 관료들은 더 이상 주변국을 압도하는 강한 문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또한 이 나라가 자신들을 위해 다시 칼을 뽑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여전히 존재했고 성문은 열려 있었지만 국가가 약속해주던 미래의 크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작아졌습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아직 살아있지만 예전처럼 크게 숨쉬며 포효하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선택이 없었다면 고려는 아마 더 빨리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있었기에 고려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위태롭게 흔들리며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차마 자랑할 수 없고 왕조는 유지되었지만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는 나라. 고려는 이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승리를 설계하던 나라에서 패배를 관리하는 나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남은 나라가 과연 다시 일어서 힘을 비축할 수 있는가? 고개를 숙인 채로도 칼날의 예리함을 숨길 수 있는 고려는 이제 전면전보다 더 긴 싸움, 침묵 속에서 버티며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지독한 소모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공식적인 기록에도 남기 어려웠지만 훗날 고려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잔혹하고도 치열한 전쟁이 됩니다. 고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성벽은 남아있었고 왕은 자리에 있었으며 국호 또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고려는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상대의 발걸음과 숨소리부터 먼저 살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금나라는 이를 굴복이라 불렀고 주변국들은 이를 현실적인 선택이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고려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감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유예였으며 끝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선택이라는 뼈아픈 자각이었습니다. 고려는 더 이상 함부로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칼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패배 이후에 고려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기억되지 않는 철저한 준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드러나는 전쟁에서는 졌지만 드러나지 않은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침묵했고 기록은 줄어들었으며 말은 아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고려는 군대의 쓰임과 외교의 방식 그리고 다음을 상상하는 기준 자체를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려는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텨야 살아남는가를 먼저 계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착각합니다. 고개를 숙인 나라를 곧 약한 나라로 기록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국가는 패배를 인정한 뒤 조용히 자신의 방식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고려는 지금 바로 그 위험한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화에서는 칼을 들지 않는 전쟁, 피를 흘리지 않는 복수, 그리고 누구도 전쟁이라 부르지 않는 잔혹한 준비. 고려가 고개를 숙인 채로도 어떻게 칼날의 예리함을 숨겼는지 패배 이후 고려가 설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이 다음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고려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날 이후 고려는 다시는 전쟁을 같은 방식으로 하지 못했습니다.